1752년 조선 영조 28년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안동 김씨 집안의 저택. 이곳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새벽 3시 찬물이 얼굴에 쏟아졌으니까요. 일어나지 못해. 해가 뜨기 전에 온 집안 청소를 다 끝내야 한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23살의 며느리 김소전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동에서 3대를 내려온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이랬죠. 며느리는 종보다 못한 게다. 종은 돈 주고 샀지만 며느리는 공짜로 얻은 거니까 실제로 그녀는 집안의 종들보다 며느리를 더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만 해도 그랬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7가지 반찬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엎어버렸죠. 이게 무슨 짓이냐? 김치가 왜 이렇게 쉬어? 다시 담가. 김소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는 사흘 전에 담근 것입니다. 김치는 숙성되어야.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해? 내 주제에 나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려고?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김소저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만 얌전한 척.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하지만 소용없다. 이 집에서 내 말은 곧 법이니까. 박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사랑채 마루를 손으로 다 닦아놔라. 걸레 쓰지 말고. 사랑채 마루는 24칸이었습니다. 손으로만 닦으려면 해가 져도 끝나지 않을 일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소저의 남편 김도령은 이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신 것 같소. 김소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소. 당신도 참고 견뎌야 하오. 효도가 우선이오. 그날 밤 김소저는 손이 다 부르틀 때까지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톱 밑으로 나무가시가 박혔고 손가락 마디마다 피가 맺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뎌야 해. 반드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까요? 김소저 본인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김소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소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의 규칙은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을 먹는다. 문제는 항상 남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박씨 부인이 의도적으로 음식을 적게 준비하게 시켰으니까요. 어느 날 김소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 정씨 부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냉정했습니다. 사돈댁, 며느리가 약한 것은 제 탓이 아니오. 원래 허약한 체질을 우리 집으로 보낸 건 누구요? 사돈댁, 제 딸이 피를 토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친정에서 요양을. 안 됩니다. 며느리가 한번 친정 가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치료란 건 없었습니다. 김소저는 그날 밤에도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소저야.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이런 집으로 너를 보냈구나. 김소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약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하면. 아니다. 듣거라, 소저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정씨 부인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온 지혜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저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다.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힘으로 이기는 사람과 머리로 이기는 사람. 너는 힘으로는 저 시어머니를 절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길 수 있어. 저 사람을 잘 관찰해라.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차갑게,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여라.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 너는 지금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기회를. 김소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회를. 그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읽었던 병법서다. 손자병법의 일부를 한글로 옮겨 적은 거야. 밤에 몰래 읽어라. 적을 이기는 방법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김소저는 그 책을 받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씨 부인은 떠나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더 이상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돈댁은 이제 오시지 마시오. 며느리가 친정 생각만 하면 시집살이에 집중하지 못하오. 정씨 부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김소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분노. 그날 밤부터 김소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병법서를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박씨 부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떤 말에 약해지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에 말이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장 큰 약점을. 그것은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밖에서는 자비롭고 어진 양반가 부인으로 행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칭찬하기까지 했죠. 우리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해요. 하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중성. 이것이 약점이었습니다. 김소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님. 그녀의 눈빛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복수의 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의의 빛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소저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달라졌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빨라졌죠. 박씨 부인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계집애가 무언가 달라졌어. 기가 살았다고? 그녀는 며느리를 더 세게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부인이 김소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며느리야, 마당 동쪽 구석에 큰 항아리가 하나 있을 게다. 오늘부터 그 항아리에 매일 새벽 물을 가득 채워놓거라.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 듣거라. 그 물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김소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요? 박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렇다. 손으로 물을 떠서 채우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바가지도 두레박도 어떤 도구든 내 손이 물에 닿으면 안 돼. 알겠느냐? 네, 어머님.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어떻게 물을 항아리에 채운단 말입니까? 박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굴복하겠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지. 하지만 김소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분부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죠.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나? 그날 밤 김소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를 살펴봤습니다. 항아리는 정말 컸습니다. 거의 사람 키만 했죠. 이걸 손 안 대고 물로 채운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문제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고. 그녀는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가장 긴 대나무를 찾았습니다. 그 대나무를 잘라 속을 뚫어 긴 통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물에 닿지 않게 하면서도 물을 옮길 수 있는 도구. 새벽이 오기 전 김소저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대나무 통의 한쪽 끝을 우물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반대편을 빨아 물을 끌어올렸죠. 물이 대나무 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나무 통의 한쪽을 막고 항아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은 대나무만 잡았을 뿐 물에는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을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27번.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김소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벽 박 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빈 항아리일 거야. 그럼 호되게 야단치고. 하지만 항아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 했죠. 박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소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분부대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은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손 안 대고 어떻게 물을 채워? 대나무 통을 사용했습니다. 손은 대나무만 잡았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손이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도구를 쓰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말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이 계집애가 겉으로만 똑똑한 척 하는구나. 좋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박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계집애 보통이 아니야. 처음으로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더 큰 실수를 낳을 테니까요. 김소저는 혼자 마당에 서서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님. 앞으로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김소저. 하지만 이것은 진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소저는 매일 새벽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매일 아침 확인했지만 항상 가득 차 있었죠. 그녀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 계집애를 꺾어야 해. 박 씨 부인은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시험을 생각해냈죠. 이번에는 틈새가 없는 완벽한 명령. 그날 저녁 박 씨 부인이 김소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다. 분부하시옵소서, 어머님. 오늘부터 매일 저녁 사랑채 마루에 쌀 한 마를 펼쳐 놓아라. 단 한 톨도 더하지 말고, 단 한 톨도 덜하지 말고, 정확히 한 마리여야 한다. 김소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넌 쌀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도 안 되고 되나 말로 재는 것도 안 된다. 그냥 눈대중으로 정확히 한 말을 맞춰야 해. 어머님, 그건 불가능. 불가능? 그럼 나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내든지 선택은 내가 해. 이번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쌀 한 말은 약 15kg. 이것을 재거나 세지 않고 정확하게 맞춘다? 박 씨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굴복할 거야. 하지만 김소전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분부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거냐?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 계집애가 날 무시하는 거야? 그날 밤 김소전은 또다시 궁리했습니다. 재지도 말고 세지도 말고 정확히 한 말. 그녀는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크기의 바구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랐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같은 바구니로 같은 방식으로 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펼쳤습니다. 다음 날 박 씨 부인이 와서 쌀의 양을 재봤습니다. 정확히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정확히 한 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일주일째 되는 날 그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김소저가 같은 바구니를 사용한다는 것을. 박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바구니의 크기가 항상 같으니 담기는 쌀의 양도 항상 같았던 겁니다. 재지도 않고 세지도 않았으니 규칙은 어기지 않은 것이죠. 이 영리한 계집애. 박 씨 부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이 김소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부려도 소용없다. 나는 이 집안의 주인이고 너는 며느리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김소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있었죠. 박 씨 부인은 그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계집애 뭔가 꾸미고 있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꾸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며느리를 길들여 왔는데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번엔 정말로 못할 일을 시켜주지. 박 씨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을 시험.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김소저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실수할 순간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바로 그 순간을. 어머님, 제발 실수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소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는 여인의 미소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한 김소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고요했죠. 하지만 김씨 가문의 저택만은 달랐습니다. 박 씨 부인이 홀로 방에 앉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완벽해.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녀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김소저를 불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둘이 있을 때만 며느리를 괴롭혔는데 오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였으니까요. 남편 김도령도 시아버지도 하인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내게 마지막 시험을 내리겠다. 분부하시옵소서, 어머님. 오늘 밤 자정까지 내 방 안에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들여놓아라. 순간 주위가 술렁였습니다.
돼지를 방 안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계속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돼지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고 방 밖으로 나오면 안 되며 방문은 꼭 닫혀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어머님, 그건 못하겠다는 거냐?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무능한 며느리는 필요 없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며느리를 돼지와 같은 방에서 자게 하겠다는. 주위 사람들도 박 씨 부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며느리도 사람인데.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며느리 교육입니다. 며느리가 시험이 말을 따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남편 김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나 어머니 편을 들 용기가 없었죠. 김소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 순간 김소전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군요.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그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분부 따르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뭐라고? 박 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거절하거나 울면서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었으니까요. 좋아,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나? 그날 하루 김소전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였죠. 오히려 박 씨 부인이 불안해했습니다. 저게 집에 대체 무슨 꾀를 부리려는 거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소저가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돼지 한 마리를 골랐죠. 하인들이 돼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김소저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그녀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며 천천히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돼지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온 집안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돼지를 방에 들여놓는구나. 하지만 김소저가 들어간 방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돼지를 끌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방에 들여놓으라고 했지. 내 방이 아니라. 김소저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방이라고요? 그렇다. 내 방 말이다. 어머님, 제게 무슨 방이 있습니까? 이 집의 모든 것은 어머님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잖습니까?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은 곧 법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주인의 방이다라고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집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돼지를 가장 중요한 방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이 계집애가 게다가 어머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가 방 안에 있어야 하고 방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돼지는 방 안에 있고 방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분부를 완벽히 따른 것 아닙니까? 박 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때 김소저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평소에 며느리는 돼지보다 못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돼지가 어머님 방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며느리인 저보다 돼지가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니까요.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김소저가 무엇을 한 건지. 그녀는 시어머니 본인을 돼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들을 역이용해서 말이죠.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박 씨 부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시어머니를 돼지에 비유한 겁니까? 아니,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박 씨 부인 본인이 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소전은 여전히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처럼. 바로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 씨 부인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너, 감히, 나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요. 이 한마디에 박 씨 부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자신이 한 말들을 며느리가 그대로 따른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소, 여보.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른 것 뿐이니 당신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오. 당신이 늘 내가 있는 곳이 주인의 방이라고 했고 며느리는 돼지보다 못하다고 했소. 며느리는 그 말을 따른 것뿐이오. 주위의 하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통쾌해하고 있었죠. 평소에 박 씨 부인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님이 당하시네.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구셨는데. 박 씨 부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조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피해의식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죠.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며느리한테 당했다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서 꿀꿀거리고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김 씨 집안의 하인 하나가 장터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돼지를 들여놨다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 미친 거 아니야? 왜? 그게 시어머니가 시킨 거래. 근데 며느리가 역으로 시어머니를 돼지로 만들어버렸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독한 박 씨 마님이 하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다시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죠. 오후가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어? 박 씨 마님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했대. 그 악독한 양반이 누가 그렇게 했는데? 바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돼지로 만들어버렸다잖아. 어머나. 그래서 박 씨 마님이 오늘 장터에 안 나온 거구나. 쪽팔려서 못 나오겠지, 뭐. 박 씨 부인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죠. 실제로 그랬고요.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쌓아온 체면이.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진 적 없던 그녀가 며느리한테 완패한 겁니다.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말이죠. 며칠 후 박 씨 부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구경하러 온 거였죠. 아이고, 박 씨 마님. 요즘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 일을 했다면서요? 박 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죠.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이제 꼴 좋다. 박 씨 부인은 그 눈빛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겉으로는 친한 척, 속으로는 서로를 질투하고 비웃는 관계. 그녀도 그렇게 살았고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원래 다 그렇죠, 뭐. 맞아요. 우리 집 며느리도 가끔 말대꾸를. 물론 마님 댁만큼은 아니지만. 만큼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에 박 씨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박 씨 부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박 씨 마님, 며느리한테 당했대. 그 독한 양반이 당할 줄이야. 며느리가 똑똑하긴 똑똑한가 봐. 박 씨 부인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 며느리한테 진 시어머니, 돼지 취급당한 양반 마님, 자업자득이지 뭐. 밤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두려움. 저게 집에 대체 어디까지 계획한 거야? 김소전은 단 한 번도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 내가 질 수도 있어.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패배의 공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 씨 부인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공격적이 되니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없었죠. 온 동네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내가 영리하면 얼마나 영리하냐.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주지. 박 씨 부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약재들이 들어 있었죠. 대부분은 몸에 좋은 약재였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부자라는 약재였습니다. 소량은 약이 되지만 과용하면 독이 되는 약재였죠. 박 씨 부인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위해 보약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이 김소절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태도는 온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구나. 며느리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김소전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작은 종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루가 들어 있었죠. 김소전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로 봐서 꽤 진한 약재인 것 같았습니다. 보약이라고? 김소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약을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매일 아침 꼭 먹어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김소저가 나간 후 박 씨 부인은 혼자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며칠만 먹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후후후. 그녀는 며느리가 천천히 병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겠죠. 죽으면 더 좋고 안 죽어도 병신이 되면 쫓아내면 돼.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김소저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책 중에 약재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김소저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고 아주 조금 맛을 봤죠. 부자. 독성이 강한 부자를 이렇게 많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약이었죠. 어머님, 정말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김소전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좋아. 이제 진짜 전쟁이네요, 어머님. 그녀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약은 먹었느냐? 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소전은 먹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도, 아무리 시어머니의 권력이 세다 해도 살인 기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김소전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때를 기다렸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폭로해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멀쩡했으니까요. 이상하네. 벌써 일주일이나 먹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 그녀는 약의 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봉지에는 부자의 양을 2배로 늘렸죠. 이 정도면 사흘 안에 배앓이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김소전은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준 봉지들을 모두 보관하고 날짜별로 기록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보름 후 마을에 원님이 순찰을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었죠. 원님은 마을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소전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때를 기다렸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씨 부인을 완전히 영원히 무너뜨릴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공개적인 폭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님의 방문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 부인이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연다고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돼지 사건 이후로 박 씨 부인은 사람들을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마님이 잔치를 연다고? 돼지 사건 이후로 처음인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공짜 음식을 마다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경거리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잔치 전날 밤 박 씨 부인은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후후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며느리야, 내가 아무리 영리해도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준 보약을 먹지 않았다는 죄목이었죠.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걸 이미 눈치챘습니다. 저 계집애가 약을 먹었다면 벌써 아팠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트집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보약을 거부했다고 하면 며느리가 불효녀로 낙인 찍힐 거야. 완벽한 계획이라고 박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소저 역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잔치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 씨 집안의 넓은 마당에 상들이 가득 차려졌죠. 온갖 음식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잔치를 열다니. 박 씨 마님이 뭔가 크게 한번 벌일 모양이야. 박 씨 부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김소저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씨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잔치를 연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박 씨 부인은 계속했습니다. 저에게는 며느리가 한 명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불효녀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소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박 씨 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며느리 건강을 염려해서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귀한 약재로 만든 보약이었죠. 하지만 이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짓밟은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보약을 안 먹었다고 그게 큰 죄인가? 박 씨 부인은 김소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내 보약을 먹지 않은 게 사실이지? 모두의 시선이 김소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입니다. 봐라. 여러분, 이 며느리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부한 불효녀라는 것을. 하지만 어머님, 제가 왜 그 약을 먹지 않았는지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변명을 하려고.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소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지난 한 달간 준 모든 약봉지들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김소전은 봉지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님께서 주신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리고 김소저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부자입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독약? 부자를 과용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고? 박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그건 보약이야. 보약?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드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한 봉지만 드셔보시죠. 박 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내일 원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도였습니다. 마당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명확했습니다. 한 달치의 약봉지, 날짜별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김소저의 차분한 태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렇게 침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약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잠깐,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노인은 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맛을 봤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부자요. 그것도 양이 너무 많소. 이 정도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박 씨 부인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며느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아니에요. 오해예요. 나는 그냥 뭐요? 부자를 과용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당신도 알잖소?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하지만 김소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더 있다고?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는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에 그녀는 손을 보였습니다.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손은 늘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보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게 김소전은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물항아리에 손 안 대고 물 채우라고 하셨을 때도, 쌀 한 마를 재지 말고 정확히 맞추라고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미 동네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요.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제 방에 돼지를 들여놓으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당연하지. 잘했어. 박 씨 부인은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한 것이죠. 그때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박 씨 마님, 우리 다 알아요. 평소에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들통난 거예요. 맞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악마처럼 굴었잖아요. 평소에는 박 씨 부인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오? 내일 원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원님께 보여드릴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죠. 독살 기도는 중죄였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박 씨 부인이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죠. 용서는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강한 자는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다.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 자신의 말로 그녀를 공격한 것이죠. 박 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수군거렸죠. 내일 큰일 나겠어. 박 씨 마님, 이번엔 진짜 끝이야. 며느리가 복수를 완성하는 거야.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력이, 명예가, 자존심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진짜 이유는 박 씨 부인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가려나? 아니면 유배?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원님의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왔죠. 원님은 마을의 정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땅 경계 분쟁, 빚 문제, 이웃 간 다툼.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건 따로 있었죠.
마침내 김소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원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왔느냐? 원님, 소녀는 독살 기도를 당했습니다. 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독살 기도? 이건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주변의 관리들도 긴장했죠. 자세히 말해보거라. 김소저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학대, 불가능한 시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약 사건. 그녀는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한 달치의 약봉지, 날짜별 기록, 그리고 마을 노인의 증언까지. 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불렀죠. 박씨 부인, 이것이 사실이요?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님, 저는 그저 며느리를 위해 보약이라고? 부자를 이렇게 과용한 것이 보약이란 말이요? 원님은 약봉지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원을 불렀죠. 이것을 검사하시오. 의원이 약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님, 이것은 보약이 아닙니다. 이 정도 양의 부자를 계속 복용하면 한 달 안에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말로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원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씨 부인,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오. 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한 달 동안 독을 준비했단 말이오. 이는 계획적 범죄요. 박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김소저가 말했습니다. 원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거? 김소저는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며느리를 인간답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는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왜 처벌을 안 받게 해? 하지만 김소저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더 강력한 벌. 그것은 바로 평생의 굴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간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원님도 김소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죠. 지혜로운 선택이로구나. 박씨 부인, 어떻게 하겠소? 박씨 부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평생의 굴욕을 감수하든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박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소저 앞에 무릎을 꿇었죠. 평생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였죠. 김소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될 거라는 것. 온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말이죠.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 만약 다시 며느리를 학대한다면 그때는 어떤 용서도 없을 것이오. 유배형에 처할 것이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저. 네, 원님. 그대는 참으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여인이요. 많은 여인들이 그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소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원님의 행차가 떠나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오늘의 일이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위험 있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불쌍한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치욕적인 순간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전은 이제 집안에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남편 김도령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증오였습니다. 깊고 어둡고 끈적한 증오. 그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복수심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원님의 경고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며느리를 학대하면 유배형이다.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음험한 방법을. 어느 날 박씨 부인의 친정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 건달 같은 남자였죠. 고모님, 왜 이리 수척하십니까? 내 고모부가 며느리 편만 들어서 말이다. 그 며느리가 고모님을 괴롭힌다고요? 박씨 부인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며느리가 악녀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고모님, 제가 도와드리죠. 그 며느리 혼을 좀 내주면 되겠네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돼. 원님이 지켜보고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박서방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김소저의 평판을 망치는 것.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조선시대에 여인의 정조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며칠 후 박서방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밤에 김씨 집안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저의 방 창문 밖에 남자의 신발을 몰래 놓아두었죠. 다음 날 아침 하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 남자 신발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소저 방 밖에 남자 신발이 있었대. 어젯밤에 누가 찾아온 거 아니야? 설마 남정네를 몰래 만난 건 아니겠지? 김소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그녀는 그 신발을 조사했습니다. 새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남편의 신발보다 컸죠. 분명 외부인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김소저는 하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누가 어젯밤에 수상한 것을 봤는지.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죠.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니까요.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들었어? 김소저가 바람을 피운대. 뭐? 그 똑똑하다던 며느리가? 그래. 방 밖에 남자 신발이 발견됐다잖아. 남편 것도 아닌. 어머나. 시어머니를 이기더니 이제는 남편도 배신하는구나. 김소저의 평판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동정과 존경에서 의심과 경멸로. 김도령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의 압력이 강했습니다. 여보,
그 신발은 대체 뭐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당신마저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김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약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죠. 김소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후후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문 앞에서는 무력하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소저가 이미 진범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김소저는 그 신발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신발 안쪽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장인의 낙관이었습니다.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을 찾으면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김소전은 장터의 신발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발을 만든 장인을 찾았죠. 아, 이 신발? 일주일 전에 한 남자가 주문했어요. 어떤 남자였습니까?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건달 같았죠. 김소전은 그 묘사를 듣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박 씨 부인의 조카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즉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위해서는 복수를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움직였죠. 그는 낮에 김소저를 만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김소저와 박서방이 만났다는 소문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 5명과 함께였죠. 증인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지? 하지만 이미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죠. 제가 할 말이, 박서방님, 왜 일주일 전에 제 방에 신발을 두고 가셨습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주변의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 이 신발 박서방님이 일주일 전에 장터의 김신발장이에게 주문하신 것 맞죠? 장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를 붙잡았죠. 이놈, 여인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구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서방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도 말이죠. 그것은 바로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서방이 끌려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를 원님께 넘기기로 했죠. 여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중죄였습니다. 특히 거짓으로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소전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주범은 박 씨 부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소전은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김소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가거라. 보기 싫다. 박서방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어머님이 시켰다고요.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나는 그런 적 없어. 조카놈이 제멋대로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소전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였죠. 어떻게 구했을까요? 박서방의 집을 수색했을 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더럽혀라.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마라. 박 씨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죠. 박 씨 부인은 그 편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바보 같은 놈이 편지를 버리지도 않고. 어머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 첫 번째 선택. 이 편지를 원님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조카와 함께 처벌받으실 겁니다. 여인의 명예훼손 교사죄. 심하면 유배형이죠. 박 씨 부인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어머님께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기십니다. 며느리인 제가 집안을 운영하고 어머님은 조용히 지내십니다. 뭐라고? 집안의 권한을 내게? 네. 열쇠, 장부, 하인 관리 모든 것을 제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약속하십니다. 박 씨 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유배는 죽음보다 무서웠으니까요. 낯선 땅에서 천대받으며 비참하게 살다 죽는 것.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넌 이 편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불태우겠습니다. 어머님 앞에서요. 그리고 박서방도 풀어주도록 청원하겠습니다. 단 어머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전제하에서요. 박 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두 번째를 선택하마.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머님. 다음 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하인들까지 모두 모였죠. 박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며느리가 맡는다.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요? 갑자기. 내 결정이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김소전은 공손하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인들도 사람답게 대우하고 모두가 행복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들도 박 씨 부인의 학대에 시달렸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이죠. 며칠 후 김소전은 약속대로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박 씨 부인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제가 되어 사라지는 증거를 보며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눈물이었죠. 완전한 패배. 이제 그녀는 이 집에서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죠. 김소전은 박서방을 풀어주는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박서방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씨 집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소저의 운영 아래 집안은 화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웃으며 일했고 음식은 풍족했으며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밖으로 나왔지만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동정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 이것이 김소저의 복수였습니다.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다만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는 것. 어느 날 저녁 김도령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어머니를 굴복시키다니.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를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요. 그래요? 제가 당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받고 계신데요. 김도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소전은 박 씨 부인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권한을 빼앗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박 씨 부인에게는 그것이 죽음보다 괴로웠습니다. 권력이 전부였던 여인에게 권력을 빼앗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김소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혜로 이겼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김소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로, 그 너머 마을로, 마침내 군 전체로 소문이 퍼졌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혜로 이긴 이야기, 폭력 없이 법으로 정의로 승리한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시집살이로 고통받던 며느리들이 말이죠.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바꿀 수 있어. 마을의 다른 집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박 씨 부인의 모습이 두려웠던 겁니다.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 어느 날 이웃집 며느리가 김소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씨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여인이었죠. 김소저님, 도와주세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역시 저를 괴롭힙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차려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때리고. 김소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소저는 이씨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언제 폭로해야 하는지. 그녀가 배운 모든 지혜를 나눠줬죠. 이씨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말이죠. 그 후로 여러 며느리들이 김소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용기를 얻으러. 김소저는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편 박 씨 부인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의 친구들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망신당한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루는 혼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김소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산책하세요? 응, 날씨가 좋네요. 같이 걸으시겠어요? 박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김소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뭐가?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요?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도 당했거든. 네,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어. 너보다 더 심하게. 나는 견뎠지.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김소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 부인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또 다른 가해로 이어진 것. 나는 내가 나처럼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며느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머님. 알아, 이제는 알아.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뉘우침이었죠. 김소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여인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노력하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 박 씨 부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한 달 후 마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김소저는 박 씨 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둘이 함께 화해한 건가? 김소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려도 그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진짜 승리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박 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며느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미안하다 며느리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악순환의 끊김이었습니다. 피해가 피해를 낳고 고통이 고통을 낳는 악순환. 김소저가 그것을 끊어낸 것이죠.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김씨 집안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인들은 웃으며 일했고 집안 분위기는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김소전은 이제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여성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언제나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김소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소저, 부탁이 있소. 말씀하세요, 이장님. 이번 겨울 우리 마을에서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싶소.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배우는 모임이요. 그 모임을 당신이 이끌어 주었으면 하오. 김소저는 놀랐습니다. 당시의 여성들만의 공식적인 모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 모임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반집 부인도 평민 여성도 심지어 종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성이니까요. 이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 구별이 엄격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 말이 맞소. 그렇게 여성 지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을 정자에서 여성들이 모였죠.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명이 넘었죠. 모임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시집살이 경험, 자녀 교육 방법,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오기 전까지 제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게 제 탓인 줄 알았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습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자일 뿐인데. 그냥 여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절반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없이는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이하로 대우하는 관습, 여자아이를 차별하는 문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세대에서 바꿔야 합니다. 모임은 단순한 수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자리였죠. 여성들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은 자신들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며느리를 맞으면 딸처럼 대하겠다고,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몇 달 후 김소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이었죠.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축하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손주를 잘 돌보마. 너처럼 고생시키지 않을게. 약속한다. 김소전은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박 씨 부인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0달 후 김소전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딸이었죠. 박 씨 부인은 그 아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아기의 100일 잔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축하연이었지만 김소전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딸을 위해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소전은 계속했습니다. 제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가더라도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대한다면 저는 즉시 딸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시집간 딸은 친정으로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소전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어머니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딸들을 위해 같은 약속을 합시다. 우리 딸들은 우리처럼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딸도 지키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딸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둘씩 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자신들의 딸을 지키겠다고. 이것은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약속한 새로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며느리 학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딸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김소저의 싸움은 이렇게 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소저의 딸은 건강하게 자랐고 그녀의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군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양까지 지혜로 시어머니를 이긴 며느리, 여성들의 권리를 지킨 용감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소전은 이제 40이 되었고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딸 2, 아들 1. 그녀는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죠. 박 씨 부인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사랑했고 며느리와 화해한 것을 평생의 축복으로 여겼죠. 어느 겨울날 박 씨 부인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김소전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어머님, 그 말씀 그만하세요.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아니야. 나는 내 청춘을 빼앗았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야. 어머님, 저는 그 고통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보다 훨씬. 박 씨 부인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김소전은 그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님, 편히 가세요. 이제 평화롭게 쉬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것이 박 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김소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원수였지만 결국 화해한 시어머니. 그녀의 죽음이 슬펐습니다.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박 씨 부인의 변화를 기억했고 그 변화가 김소저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장례를 치른 후 김소저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혜로 이겼어요. 그리고 용서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김소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소저의 딸들이 자라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죠. 김소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명심해라. 너는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시어머니라도 말이야.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마라. 존중과 복종은 다른 거야. 존중은 서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한쪽만 하는 거지. 네, 어머니. 잘 기억하겠어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김소전은 걱정했지만 며칠 후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를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김소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세월이 더 흘러 김소저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혜로 승리했는가?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김소저를 찾아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왔다고 했죠. 김소저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어디서 왔니? 쇠고을 너머에서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어요. 김소전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죠. 며칠 후 젊은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과 용기로 빛나고 있었죠. 김소전은 알았습니다. 그 여인도 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은 또 다른 여인들을 도울 거라는 것을. 변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김소저가 일흔이 되었을 때 마을 위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혜와 용기의 여인 김소저를 기리며 기념비 제막식 날 김소저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당함에 맞서기로 결심한 평범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는 힘보다 강합니다. 인내는 폭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복수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김소저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소저는 달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고통받던 그날 밤에도 바라봤던 그 달. 이제 그 달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나는 해냈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취의 눈물이었죠. 김소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혼쭐 낸 통쾌한 복수극.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 인내와 용서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김소저의 이름은 잊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조선시대 한 용감한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소저의 어떤 복수가 가장 통쾌했나요? 박씨 부인을 용서한 김소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야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